네, 안녕하십니까. 깡생클럽 강준현입니다. 전일 시장 같은 경우는 장중에 2,050포인트를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다가 되겠죠. 중국에서의 이제 홍콩 보안법, 여기에 따른 이제 통과가 되었다라는 부분이 장중 변동성을 좀 키웠다 되는 모습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 지수가 2,003포인트라는 자리대를 지지로 밟고 그 나서 다시 소폭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변동성이 커졌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변동성이 커졌던 부분은 실제적으로 이제 외국이나 기관에서 어떤 수급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무래도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다시금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경계감이 좀 확대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장중에 강세를 띠던 미선물이 급락을 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홍콩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얼마큼 커질 것이냐라고 시장에서는 이제 걱정을 좀 하고 있는데 앞전에서 봤었던 관점 그대로 노이즈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여전히 관점은 유지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자세히 좀 설명해 드릴 텐데 먼저 어제 시장을 체크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지수를 보게 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약보합인 2028포인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2030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 들어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진다 됩니다. 거래대금은 14조 2천억, 거래대금으로 볼 때는 또다시 거래소가 상당히 많은 거래대금을 만들었다 하는데 장중 변동성이 컸다라는 부분이 거래대금을 크게 늘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을 보게 되면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오랜만에 들어온 모습을 다시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447억 매수를 했고 기관에서는 2,300억 정도의 매수를 보였다 됩니다. 그다음에 선물 시장은 이제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물에서 소폭의 매도를 했다 정도가 되고 누적 매수는 여전히 8만 계약대를 유지한다가 되고 베이시스 같은 경우는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과정은 역시 없다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장중에 하락을 좀 더 크게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이제 2%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전에는 수급 자체가 코스피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제한된 흐름이었던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던 부분과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상승을 상당히 좀 강하게 했던 그런 케이스였죠. 근데 이제 코스피 자체가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결국 수급이 일부 쏠렸던 부분이 풀렸다가 그런다. 이 부분과 더불어서 차익 실현이 좀 더 크게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어제 장중에 695포인트라는 4%가 넘는 하락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그 라인들을 지지를 받아주고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중요한 라인들을 한 번은 지지를 받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수급적인 부분에서 그 전날에는 외국인들이 대규모의 매도를 했었다가 그런다. 어제 같은 경우 매도 규모가 외국은 크지 않았지만 반대로 기관에서가 매도가 2,300억 정도로 크게 출회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아무래도 거래소가 최근 들어서 유럽이라든지 그 외적인 국가들과 동조가 되듯이 그쪽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반대로 그동안 상승을 좀 크게 뽑았던 쪽에서가 차익 실현이 좀 떨어진 흐름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어제 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는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 중에 하락으로 바뀌는 흐름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실제적으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2,820이라는 자리대가 상당히 중요한 가격인데 그 라인대를 다시 한번 지지받아주는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우선 중국 같은 경우는 홍콩 관련돼서 국가보안법을 통과를 시켰다 되죠. 반면에 이 부분이 약점을 인식하긴 했는데 시장에서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부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지준율 또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렇게 거의 전망을 하고 있는데 결국 돈을 더 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홍콩 관련된 이슈가 그동안 중국 증시라든지 홍콩 시장이라든지 계속해서 악재로 진행이 되고 있던 케이스였는데 그 부분이 어저께 결과가 나왔다 되고 이제는 미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이렇게 공은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중국 증시는 선방했던 측면에서 추가적인 뭐 규제 제재라든지 여러 가지 나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선방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미증시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는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오후장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제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이 되는데 29일 날
중국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 부분이 상승세를 보이던 부분을 다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근 들어서 상승을 좀 많이 했었다라는 쪽에 원유 서비스라든지 경기 관련된 쪽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이쪽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되고요. 반면에 이제 약간 방어주 성향이다 할 수 있는 유틸리티라든지 통신 이런 쪽이 강세를 좀 띄고 그리고 헬스케어 역시도 강세를 띄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가 예전에 시장에서 좀 불안하거나 할 때는 방어주 같은 경우가 상승을 하면서 지수의 하락을 방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앞전 3월달 같은 경우는 경기 관련이라든지 방어주라든지 이런 것 없이 다 무너지는 흐름을 보였었다면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업종별로 시장에서 강세와 약세가 나눠지면서 하락을 제한시키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 지수는 소폭 상승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30 이하의 28.59로 마감이 되었고 유가는 2.7% 반등한 33.7불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 우리나라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해서 마감이 되었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역시 소폭 하락하면서 98.5선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근데 여기서 체크할 부분은 만약 이제 예전처럼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확대가 되어서 시장이 불안하다 이렇게 전개됐다면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띠는 흐름을 더 보여줬다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달러 인덱스는 추가적인 강세가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 오히려 하락을 했다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여기환율 같은 경우는 어제 장중에 1242원까지 다시 올라갈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소폭 하락 1240원 정도에서 마감되었는데 여기 환율은 1238원으로 역시 소폭 하락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중국 관련해서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죠. 홍콩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이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이 예전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제 완전히 커지기 전 90년대 후반에 홍콩을 반환을 받았었죠. 그리고 나서 홍콩이 그 당시에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선진 국가다, 일본을 제외하고 선진 국가다 할 정도로 비중 자체가 굉장히 큰 그런 과정을 나타냈었고 실제로 금융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개 무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던 그런 국가가 아니라 도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 홍콩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중국에서 홍콩 보안법을 통과를 시켰다 하는데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뭐 반역이라든지 집단 행동을 금지하고 외세 간섭이라든지 접촉을 금지한다. 거의 북한에서 발표한 내용과 비슷하죠.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나타난다는데 우리 민주주의 국가 내에서는 헌법상에서 어느 정도 보장된 기본 권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만 중국 같은 경우가 홍콩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홍콩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중개무역과 금융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부터 심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특구를 만들고 있고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중국에서 부양책의 일환으로 하는 부분에서 금융에 대한 규제를 계속 완화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투자 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도 자체를 폐지를 하는 등 중국 본토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가 되겠죠. 그만큼 어느 정도 홍콩에 대해서 문제를 준비를 하고 움직였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전에 이제 97년도입니다. 97년도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전체 GDP 대비해서 홍콩이 차지하는 비중이 18.6% 정도로 상당히 크게 비중을 차지했다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작년을 기준으로 볼 때는 홍콩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 전체 GDP 대비해서 약 2.6%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콩이 예전처럼 중국에서의 GDP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그만큼 시장에서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비중 자체가 굉장히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중국의 성 하나 정도의 규모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미군 내에서는 홍콩의 특별 지위를 이제 박탈하겠다 이런 식까지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홍콩이 갖고 있었던 특별 지위 내용을 보게 되면은 홍콩 자치정부가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분에서 독립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홍콩에서 여러 가지 만든 제품에 대해서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메이드 인 홍콩을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비자라든지 영주권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발급을 여전히 하겠다라는 게 있었고 기술적인 부분이 민국 기술로부터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 부분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발생되면서 미국에 있는 기술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특별지위가 폐지된다라도 중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달러라든지 홍콩 달러를 자유롭게 교환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미 중국 같은 경우는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위안화 결제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부분이 홍콩 달러에 대한 그 모멘텀이 많이 상쇄가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홍콩에 대해서 특별 지휘권은 어느 정도 내용을 이제 박탈한다 하더라도 중국 본토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규모 자체는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 우리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다시 확대된다라고 보기보다는 미중 간의 갈등이 점점 확대가 되긴 하지만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노이즈성이다라고 보는 거고 최근 들어서 발표했었던 중국에서의 여러 가지 부양책을 보게 되면 실제로 수출 관련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대부분이 중국 내수를 부양시킨다. 그 중국 내수 관련된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부분을 본다면 어느 정도 중국이 다 준비를 하고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홍콩에 대한 특별 지휘권이 박탈된다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시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은 장중 변동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 외적으로 금융주가 역시 강세에 띄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종합주가 지수는 약보한 마감이었고 코스닥이 2% 정도의 하락이었고 대형지수가 강보와 그 중소형 쪽에서가 역시 하락이 좀 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우선은 이제 IT 쪽에서가 0.96% 이제 상승세를 보이다가 축소되긴 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박스권 매물대를 넘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요.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금리 인하를 했다가 되죠.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동안 은행주 같은 경우는 금리가 추가적인 하락이 없다는 부분에서 강세로 나타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증권 역시 이제 강세가 좀 나타난 모습을 보여줬고 그 외적인 경기 관련주들은 최근 들어서 상승을 워낙에 많이 했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떨어져도 당연한 이야기였고 그다음에 서비스 쪽에서가 이제 인터넷 관련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가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뭐 유상증자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모멘텀도 받으면서 강세에 뛰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다음에 제약이라든지 음식료, 의료 이쪽은 요 근래도 약세를 보인다 되는데 의료 같은 경우가 요 근래 강세에 뛰었기 때문에 역시 차익이 좀 떨어졌다 되고 방어주 성향이 통신이 소폭 강보합 정도 나타냈다 되고 코스닥은 역시 지수의 영향으로 해서 IT 부품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역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은행업종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은행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우리가 성장성은 더 이상 나타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은행 자체가 추가적인 이제 뭐 온라인 뱅크처럼 어느 정도 확장을 해야지 앞으로 성장성이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빠지긴 또 많이 빠졌습니다. 그만큼 밸류적인 부분이 싸다는 것과 그리고 이익 자체는 어느 정도 꾸준히 유지가 되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결국 배당주로서의 모멘텀을 가질 수밖에 없다 되는데, 지금 현재 금리 인하를 하다 보니까 기준금리가 0.5%가 되었죠. 그래서 즉 0.5%의 기준금리라면 예금금리라든지 적금금리, 예적금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이자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그런 부분은 증시로 유입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제 은행 같은 경우가 대신에 그만큼 이자가 없다는 부분은 배당 모멘텀이 강해질 수 있다고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은행이 배당 모멘텀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은행주 같은 경우 크게 빠지고 나서 반등, 그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다가 단기 추세를 넘어가는 과정을 이번 주 화요일부터 나타냈다가 되고 그리고 이제 어저께 강세 뛰면서 박스권의 상단 자리를 올라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구간대에서 숨고르기를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강세를 기본 마디를 뽑는다가 될 경우는 역시 마디폭 하나가 열려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한국은행에서 이제 국내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망을 수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본격화되기 전에 이제 원래 연초에는 2%대의 성장을 보일 것이다라는 부분이 이제 0.2% 정도 성장을 역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수정치를 발표를 했다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이제 경제 성장 자체가 다 크게 하향한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 양호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0.2% 정도 역성장을 하는데 대신에 내년 같은 경우는 경제 정상화가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3% 이상의 경제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내년 시장부터는 좋아진다. 이런 관점을 크게 가질 수 있는데 그러면 경기 바닥이 어디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바닥이 결국 상반기가 경기의 바닥을 만들었다 되고 하반기부터 회복이 이어지면서 내년에 좋아질 거다. 이런 관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될 경우가 증시 바닥이 언제였냐라고 보면은
가장 크게 문제가 됐었던 2분기가 바닥을 쳤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고 기업들의 실제 역시도 하반기부터는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물가 전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추가적으로 현재 금리 인하를 하고 유동성 푼다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물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정책은 현재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 외인들의 매수와 기관의 매수가 다 강하게 움직였다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에서의 변동이 좀 크게 나타났다 정도가 있었겠죠. 그래서 어제 외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쪽으로 약 2천억이 넘는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근데 포스코라든지 네이버도 역시 동반 순매수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같은 은행주 역시 동반 매수를 보여줬다가 되고 기아차 역시도 동반 매수가 나타난 모습을 보여줬다가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반도체와 철강, 은행 그리고 네이버 정도가 동반 매수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매도를 했다 쪽은 이제 삼성 SDI와 LG 화학 2차 전지에 대한 매도가 아직까지 동반해서 이어진다가 되고요. SK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자회사 상장권에 대해서 모멘텀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역시 차익실이 좀 떨어졌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 이제 그 전날에 강하게 움직였던 쪽이었었는데 이쪽 역시도 동반 매도 차익실이 좀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요. 세트라든지 이런 제약 쪽도 역시 동반 매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최근 들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쪽에서 동반 차익실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에서의 수급도 역시 비슷한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KB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같은 금융 은행주들과 IT 반도체, 그다음에 삼성전기가 들어왔었고 그 외적으로는 미래에셋대우 같은 증권에 대해서가 동반 매수가 들어온 모습 비슷했다가 되겠죠. 그다음에 매도 역시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선 인버스 쪽에서 매도를 좀 했다가 되는데 오히려 어저께 시장 같은 경우 위로 강하게 갔다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인버스 매도는 동의를 했었고 그다음 코스닥 150 레버리지에 대해서 매도가 나왔다가 되죠. 약간은 거래소와 코스닥 차이가 있었다 정도. 그다음에 삼성 SDI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쪽에 대해서 역시 동반 매도가 나타났다. 그래서 실제로는 전체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했었고 업종별로 차이가 있었다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하이닉스를 보면은 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가장 매물대가 많았던 자리대가 55,500원짜리죠. 그래서 그 자리대를 갭으로 넘어갔다가 장중에 보합권 전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금 55,500원으로 마감시킨 모습입니다. 결국 삼성전자는 매물대를 넘어갔다까지가 현재는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저께 마이크론이 강세였던 부분에서 그 부분이 강하게 출발하긴 했었는데 결국 이제 매물대 상단 자리가 86,000원짜리인데 그 라인대는 아직까지 넘어가지 못했다가 됩니다. 다만 전체적인 모양 자체가 전체 하락 추세 라인대를 이제 올라탔다가 돼 있고요. 그 매물대를 최근 들어서 약 2개월 동안에 계속해서 소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들어온다는 부분이 상단 자리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단 자리 넘어가고 나서 나중에 지지테스트까지 받고 난다면 나중에 82,000원에서 83,000원짜리 때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주가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는 이제 시장에서 2000라인대를 넘어오고 2030까지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제는 똑같습니다. 이제 박스권으로 우리가 들어왔다가 되는 건데 박스권 하단이 1980포인트 전후가 되는 거고 상단 자리가 2140포인트 돼 있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2003포인트라는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았다가 그러는데 실제로 2003포인트라는 가격이 어떤 의미냐면 지난주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전에 고가로 계속해서 인식이 2번 연속 나타났던 자리가 2003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라인대를 넘어가고 나서 어제는 고가 라인대 돌파 지지를 받았다 되는 거고 2055포인트라는 자리대가 2003에서 2111이라는 박스권의 중간 가격의 역시 중간 마디가 2056포인트 정도 되기 때문에 어저께 이 라인에서 저항을 받았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지는 굉장히 잘 받았다 된 상태에서 이제 윗자리를 다시 넘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 어떻게 나올 거냐. 그리고 홍콩 관련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거냐. 실제로 미국에서 어떤 제재를 갈 때 그 제재 내용이 앞전에 맺었었던 1차 무역 협상을 건드린 부분만 아니라면 시장에서는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코스닥은 이제 상단 자리가 이제 막힌 상태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상대적인 강세에 뛰었기 때문에 상대적인 조정 폭도 역시도 클 수밖에 없다 되겠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중요 지지 라인대가 지금 박스권을 볼 때는 앞전에 박스권 고가 라인이 695포인트 전후였었는데 이 라인들의 지지받는 흐름까지 나타났다 되고요. 나중에 추세 지지를
우리가 좀 큰 그림에서 보게 된다면 그때 655선까지가 떨어질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선 1차적으로 695포인트 자리 때는 잘 지지를 했다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 구간대에서 당분간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전략 보도록 하죠. 이번 주 밴드는 다 끝났다가 됐는데 시장에서 이제 전체적인 박스권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짧게는 2003에서 2050이라는 자리대, 즉 2030을 중심으로 해서 등락을 보일 수밖에 없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지지 라인 665선부터 695선 여기가 지지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695선은 지지를 받았다가 되겠죠. 그다음에 홍콩 보합권 관련해서 미중 갈등이 확대된다라는 부분은 아까 이제 전체적인 중국에서 홍콩에 대한 경제 규모라든지 것도 다 참여해야 되지만 노이즈 요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업종별 종목별로는 차별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쪽은 당연히 차익 실현이 필요한 것이고 코스닥이라든지 일부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죠. 반대로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개선되는 것이 시총이 높은 IT라든지 자동차, 금융 이런 쪽에서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이 그나마 좀 더 좋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높은 쪽이 오히려 삼성전자나 이런 쪽이 현재는 박스권 상단, 매물대를 돌파하고 지지를 받는다고 되면은 삼성전자가 크게 안 빠지면 지수 자체도 크게 빠질 수 없다라는 구조가 된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큰 폭의 하락은 역시 제한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업종들 내에서 상승이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나오지 못했던 업종이나 시총 상위 IT 자동차 금융, 모멘텀 수급이 좋은 쪽이 좀 더 낫다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도 이제 오늘로 마무리하는 거고, 이달도 이제 마무리하는 달. 6월달 시장은 여러 가지 좀 변수도 많을 거고, 준비하고 있는 전략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6월달 시장이 가기 전 오늘 마지막 5월 거래일 잘 하시면서 성공 투자들 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차입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